조이대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 무혐의가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는 게 무혐의라는 처분 자체가 조이대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없애주진 못합니다. 그게 무슨 뭐 지울 수 있는 무슨 지우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적용한 그 위법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코너에 저는 몰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저도 이제 반성과 성찰 안 할 걸로 전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국회가 아마 더 엄정한 사법개혁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많은 정당성이 우리 오늘 핫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인연이 있는데 오늘 두 변호사 모셨거든요. 예, 우리 신은기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입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처음이죠? 처음인데 네.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또 우리 신 요즘 변호사님. 가장 핫한 우리 질문하는 기자 우리 이정주 앵커님.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8만 9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이었으면 벌써 10만 돌파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거 또 알고리즘의 힘. 아유, 그리고 우리 불러줘서 강세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두 분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원래. 저희는 네.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로스쿨. 예. 그래서 평소엔 제가 또 형님으로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기독교 관계입니다.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야,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방송. 예. 예. 기도하면서 야. 친해졌습니다. 그게네요.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뭐 CBS 다니면서 할 말 없지만 두 분이 기독교 느낌 안 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예. 아까 김밥 드신데 예. 기도하시더라고. 아,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네. 그 심지어 대표였습니다. 동아리 대표였기 진짜요? 때문에. 네. 네. 생김새가 신우의- 다르게. 신우의 대표예요? 그 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오. 네, 제가 겸손한 하게 말씀. 야, 대박이네요. 통일교 아니죠? 저희가 뭐 정통 기독교. 뭐 신천지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 두 분 대단하시네요. 졸업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기타 치고. 아,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야. 인연이 그런 있습니다. 인연이 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몰라가지고 질문한 게 이게 약간 제가 성경이 좀 빠삭해야 뭐 좀 여쭤보는데 뭐 66권 이름 한번 외고 들어갈까요? 네,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네, 다른 질문 할 수가 없네. 네, 뭐 아쉽네요. 창세기 6장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외우진 못합니다. 저는 뭐 김건희 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약을 외우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뭐 저희 메모 중에 뭐 여인이 형의 뭐 노아의 홍수 이런 메모 나왔을 때 또 뭐 이렇게 멘트 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배인 지식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훌륭하십니다. 두 분 다. 아,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라. 네. 예. 그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가 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뭐 내용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크게 뉴스는 그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내란 특검. 그렇죠. 네, 180일 만에 이제 장장 끝냈는데 6개월 하고 나서 예, 연장을 거듭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다룰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요건데 하나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는 또 회자 뭐 거자 필반 이런 말 하듯이 회자 정리 하나가 마무리되고 하나 또 시작되는데 두 분 다 총평 100점 만점에 조은석 특검의 특검 몇 점 보셨습니까? 저는 뭐 조은석 특검이 고생한 건 맞는데 저는 결과만 놓고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뭐 낙제점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낙제. 낙제점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내란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가장 단죄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본질로 들어가지 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검찰과 관련된 수사는 박성재에 막혔고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인 수사는 추경호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조이대, 김건희에 대해서까지 무혐의로 처분을 해준 것은 오히려 지금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까지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라서 전 좀 죄송하지만 전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뭐 실망감이 있으니까. 네. 강 변호사님 몇 점 정도? 저도 그래도 뭐 고생을 하신 면도 있고 하니까 60점 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뭐 점수를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알던 것보다 더 나간 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평론했던 많은 어떤 의제들 중에 우리가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 결론에서도 방금 신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것이 없었고 오히려 아쉬운 것 가장 저는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신호가 읽히는 거죠. 아무리 수사서 해봐도 이건 안 나와. 우리가 다 파봤어. 이건 불기소야. 뭐 신무정은 조금 더 뭐 보든지 이 정도 느낌을 주는 거라
이제 뒤에 이어받을 수사기관들이 뭐 얼마나 가열차게 특검 이상의 인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력을 매우 떨어뜨리는 면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소수의 법조 엘리트들이 모이면은 뭐 검사의 이름이 됐든 판사의 이름이 됐든 거기가 모이면 뭔가 시민의 법관적인 반환한 결과가 날 수도 있구나. 또 그렇죠. 시그마는 법원 불패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준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거창하게 이야기했던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사초. 하겠다. 근데 네. 저는 지금에 와서야 조은석 특검도 사초에 기록이 돼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데 저는 뭐 법원의 조직적인 방해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고생을 했다고 보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결국 내란 특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수사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겠냐, 정말 목숨 걸고 하겠냐. 국민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내란을 막았기 때문에 그 의지 그대로 특검팀이 받아 안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한덕수 영장 기각 났을 때 재청구 안 했죠. 그리고 박성재 영장 2번 기각 났을 때 한 번 더 청구 안 했습니다. 과거에 우병우는 3번 청구해서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한덕수 구형도 15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이대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의 면죄부를 사실상 주면서 저는 묻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수사다운 수사를 해봤느냐. 그리고 수사다운 수사를 할 의지를 가졌느냐. 아니 과거에 그 윤석열 한동훈 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했던 과거 선례도 있는데 전 지금의 조이대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면에서 저는 부득이 전 낙제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종합평가는 그렇고 이제 이 다음 장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뾰족하게 가보면 국수본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네. 뭐 앞으로 1년 유예됐으니까 이제 검찰이 이어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좀 그게 약하겠지만 지금 구속 안 됐던 사람들 나중에 구속되거나 박성재 뭐 밝혀질 거라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경찰 국수본으로 가게 되면은 수사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뭐 날짜를 제한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뭘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결국 다른 사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검을 더 이상 안 하고 만약에 국수본에서 계속하면 거의 정권 말이나 돼야 뭐가 하나씩 드문드문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의도적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경찰의 파급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권 초반이지만 정권 중반이 넘어갔을 때는 이 조직이 생리상 뭐 그렇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직 생리상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제 다음은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뭐 그런 걸 등등 해서 특성상 사건을 미룰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증거는 갈수록 인멸이 되고 갈수록 또 관련자들의 진술들은 오염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회유를 받을 수도 있겠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체할수록 어렵다 이 사건은. 몰아쳐야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2차 종합특검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존스 특검 오늘 영상이 있어요. 브리핑 20초짜리. 한번 보시죠. 존스 특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소리가 안 및 나오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원래 나와서 국회를 원래 대체할 나왔는데.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존스 특검 속내를 좀 알기 힘든 사람인 거는 그 한 말씀드렸죠. 저 비매품 수사 감각이라고 그 책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그 PDF 떠서 3회독 했거든요. 이야 진짜 네. 너무 열심히 해. 아, 이 형은 부지런하죠. 정말 제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존스 특검 제 전화를 안 독서 받기 광이죠. 때문에 독서. 일단 뭐 저는 독서의 질을 가리지 않아요. 존석, 뭐 이준수, 세강자, 맞아. 세강자 투자책까지 읽은 사람이야. 예, 일단 가리지 않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옛날 책이거나 비매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사기 힘든 책들. 구하기 예. 힘든 거. 예. 제가 봤는데 조은석 특검은 약간 뭐랄까 그 윤석열처럼 막 칼을 막 휘두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책략가적 이미지. 거기 보면 거의 뭐 한비자, 사마천 이런 거를 사자성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협지처럼 어떨 때는 막 무슨 마약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끈앞을 잡아서 뭐 쥐락펴락하고 막 이렇게 잡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뭐 회장님 내연녀 잡아가지고 뭐 회장님 앞에서 내연녀는 감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입 불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이번 특검은
실망스러운 건 맞는데 저는 조은석 특검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한계를 설정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꼬리 시키면 일단은 선을 그어놓고 네, 왜냐면 이게 있었다. 세 개였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이제 김건희, 최상병 이렇게 있으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조태용이나 연락했던 사람들 이제 잡아놓으라. 그리고 나는 일단은 윤석열만 조진다. 요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고 했으니까 좀 템포 조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놈만 팬다 정신으로 그렇죠. 이제 윤석열만 노린 것 같기는 한데 뭐 결과적으로 뭐 수사를 했던 주체들은 결과로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가 조희대 하에서는 전 2027년 6월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있는데 전 그때까지는 사법부 저는 꿈쩍도 안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2차 특검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국수본에서 하든 아니면 공수처를 정상화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한 번 더 달리든 뭐 형태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주기 시작하면은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조은석 특검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론의 힘을 받아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수사하고 그 탄핵당했을 때 우리가 체포영장까지 해가지고 잡아 넣는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그 아주 황금과 같은 골든 타임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혐의다 이러면은 뭐 나름 뭐 설명이 가능한데 아니 한 것도 없는데 결과는 무혐의고 성역화를 시켜준다? 이거 좀 의지의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민낯이 좀 드러났지만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법조계 인사들도 법원은 좀 문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들끼리 특히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지역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권위에 굉장히 의존해요. 모든 논리를. 그래도 대법관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 아, 그렇죠. 대법원장이 얼마나 그 되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무슨 불법 에이. 근데 지금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위는 해체됐어 이제. 어떤 권위에 의존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검찰총장은 그럴 리가 없어. 아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수사당국 특히 과거의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게다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하나의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장까지 올라가는 히스토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 훌륭한 업적도 있겠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근데 그 자리가 주는 압박감과 위험에 너무 쉽게 굴복을 하고 에이 계엄 선포됐으면 일단 계엄사령관한테 사법권을 넘겨야 되는데 회의는 열긴 열어야지. 열었다가 그냥 뭐 야 이 자식 미친놈 아니야 그냥 몇 마디 했겠지. 뭐 회의 연 거 가지고 어떻게 내란을 갖다가 공모했다고 그러고 동조했다고 그러고 방조했다 그래. 에이 이건 무리야 무리. 처음부터 선입견을 딱 가지고 시작하니까 아까 신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입견이 없이 수사했으면 일단 까자. 압수수색하고 대법원 다 통신기록 이메일 기록 전화기록 다 까자. 까고 서로 의사연락했는지 어떤 연락했는지 밝히고 혹시 판사들끼리는 텔레그램 안 하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벽이 느껴진다는 거지.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뾰족하게 들어가면 뭐 답변을 그 친변 보시기에 이제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 기자로서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희대 커트 그러니까 벽에 막혔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 하냐면 싸움 붙잖아요. 법대로 하면 순서대로 갑니다. 경찰에 가요. 검찰에 가요. 1심 가죠. 2심 가죠. 3심은 법대로의 이 끝에는 대법원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꼭 지금처럼 이런 블랙 사운이 나오기도 해요. 뭐냐면 대법원이 지고지순한 결정을 내리진 않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지만 이런 앱노멀한 지금 0.2% 확률에 뭐가 터졌거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돼. 대법원은 아까 말대로 옳겠지. 설마 1, 2심자하고 다르겠지 했는데 대법원까지도 이런 벽에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원 스스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법원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그 판결에 이제 승복할 국민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 스스로 이제는 고민의 무게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희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 왔습니까? 2023년 12월에 취임했거든요. 근데 아까 조은석 특검이 뭐라 그랬죠? 2023년 10월부터 계획을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계엄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임명한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시점적으로?
그러면 아, 조희대 예. 대법원장은 내란 인사죠.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임명장을 준 네. 사실상의 뭐 사법부에 파견한 윤석열의 늘어난 팔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일치가 아니다. 아니 시점이 지금 조은석 특검의 말과 맞춰보면 내란 그러네요. 인사가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의심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더 조심해야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안 매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거의 팔고 있었거든요. 뭐 안 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갖 뭐 오해라는 말도 이제 저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요. 맞아요. 뭐 적시배당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그 직위원 배당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뭐 이틀 만에 파기환송했다라는 부분 내지는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 절차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짜 내란을 옹호하려고 지금 저 자리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신성한 직책을 이용하고 있구나. 역시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구나. 근데 그분이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법원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정말 그 외딴 섬에 법관들끼리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이번에 참 우리가 중요하게 이 조희대 체제를 좀 규정지어야 될 이제 시점이 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조희대가 물러날 때까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근데 성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꿈쩍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뭐. 사법개혁의 그 들불과 같은 불길을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성찰을 안 하니까 명분은 더 강해지는 거고 아무리 뭐 보수 언론에서 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이니 뭐 의회 독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법권이 움직여야 국민들이 그래도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는 건 너무해. 뭐 역풍 아닌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완전히 그 소수의 지역주의에 갇힌 사람들 빼고는.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조희대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그 무혐의가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는 게 그 행위 오늘 무혐의라는 처분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없애주진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지울 수 있는 무슨 지우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장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적용한 그 위법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코너에 저는 몰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저도 이제 반성과 성찰 안 할 걸로 전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국회가 아마 더 엄정한 사법개혁의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많은 정당성이 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신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제가 고품격으로 하나만 말씀드려. 제가 그 빅토르 위고 소설 좋아하거든요. 빅토르 위고, 네. 레미제라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1800년대 중반의 프랑스를 설명한 건데 법치주의의 이제 이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레미제라블에서 그 결국 장발장을 나중에 감옥에 나온 장발장을 체포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빵 훔친 개 같은데 시장으로 지금 저 변장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자베르 경감이랑 같이 찾아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봐요. 체포합니까? 덮칠까요? 하니까 자베르 경감이 거기서 멈칫하거든. 안 돼! 하면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영장이 없단 말을 해요. 영장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자베르 경감처럼 가운데에 있는 마름 같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사는 거야. 근데 동시대에 비슷한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 노틀담 드 바이라고 그 노틀담 꼽치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프롤로 주교가 그 콰지모도 꼽치 이용해서 하지만 사실 뒷거리에서는 막 여성을 탐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주교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성당의 주교라고 하면 일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그 정교일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권위예요. 권위고 냉정히 말하면 통치 이념이야. 그래서 주교의 민낯을 까발리는 순간에 사회가 무너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가는 거야 계속. 좀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양면성을 빅토르 후고가 딱 소설에 썼거든요. 이쪽 사회와 이쪽 사회는 같은 사회 사실은. 근데 그 이면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 대법원장의 이 민낯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거든. 저도 그 민낯을 보면서 몇 번씩 기사를 쓰면서 기사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 변호사님 말이 맞는데 이제는 재판을 불복해야 되는 거야. 나는 조희재 코트한테 유죄 나는 인정 못해. 그렇죠. 3심 가서도 야 너나 잘해 임마.
그럼 사실상 이거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건 맞거든요. 네가 자격이 있냐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예. 근데 그 의무는 비판적 성찰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의무냐. 근데 사회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지. 시스템이 위태로우니까. 그렇죠. 그 원래 눌러줘야 되거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일단은 통치하는 사람들은 기능적 사용으로 눌러야 되거든. 개기면 안 돼. 이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야 되거든. 아니, 형님 평소에 개들이만 하시다가 그쵸. 오늘따라 왜 좀 있어 갑자기 보입니까? 고품격으로 인기 왔다고 아니, 너무 고품격으로 지금 신변세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 개들이만 오늘 처음입니다. 하시다가 처음입니다. 예, 예. 문학 작품이 나오고 지금 네. 와.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예. 게 저는 요즘 고민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행사 방식을 말하는 거고 민주주의도 사실 잘못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거 뭐 법치 내지는 뭐 대의제 내지는 뭐 사법의 그쵸.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주의로서 정말 공익을 위한 공공선을 찾아가는 사회에서의 또 다른 집단지성을 또 찾아내면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와 공화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화주의를 가장 잘 이루는 마지막 권리 보장의 보루인 법원이 그렇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회가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과 조희대가 용서가 안 되는 거는 그렇죠. 이걸 넘어가면요,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또 자의적 지배로 가서 공화주의를 또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또 이제 사인에 의한 김건희에 의한 지배가 얼마든지 가능한, 왜냐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김건희 모델로 또 이제 권력을 탐하는 몰입애들이 또 권력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지금도 이 내란 재판부나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특히나 내란 재판부 위헌성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이거 위헌이니까 하지 말자. 전 그거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위헌성이 없게 해야죠. 왜냐면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 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만큼 내지는 거기에 절반만이라도 조희대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똑같이 인정을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지기현의 그 위헌 위법적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안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찾아낸 대안에 대해서만 이거 위헌이니까 하지 말자. 그럼 반대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돼요. 그럼 조희대 체제를 그대로 우리가 용인하자가 되거든요. 그럼 공화주의의 파괴를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되는 이 순환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전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아까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이 권위가 무너지는 네. 이거 정말 국민들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그런 생각이 혼돈이 들어요. 무섭다 해서 진실의 눈에 가면 안 되고, 진실의 뚜껑을 열자니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개혁은 적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혼란상은요. 뭐 제가 이러다 또 이제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혼란상이 생긴 거예요. 진작에 했으면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근데 1심 선고할 때 다 돼가지고 이때까지 말만 꺼냈다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의원총회 때 막 의원들끼리 이러면 위헌될 수도 있고 역풍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막 얘기를 했어. 그럼 좀 우리 좀 숙고합시다. 그래놓고는 딴 거 먼저 하고 이러다가 시간 훌쩍 갔어. 내란 전담 재판부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다가 뭐 누구 영장 기각되면 또 막 SNS에 막 올려. 막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됩니다. 막 올려. 그거 안 해. 아니 의석수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못할 게 뭐예요? 그리고 위헌성 자기들이 연구해야지. 그 율사가 몇 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뭐 로펌에 의뢰해가지고 위헌성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거 이제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진짜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초기부터 진짜 밤샘 토론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냈었어야지. 이 공룡정당이 세계적인 거대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슈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론 들끓으면 그때만 살짝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안 했다가는 정말 욕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니까 진짜 이제 연내야 한대. 그래놓고는 지금 생각해봐요. 3심 가면 대법원이 결국 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맞아요. 돼도. 맞아요. 잘못하면 조희대가 또 판결해.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하면서 질러야 된다니까요. 일단 가. 뒤를 생각하네. 아니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저는 뭐 100% 동의하고 민주당이 지금 전략 없이 여기까지 끌어왔죠. 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전 그 생각이 들고요. 문영배 대행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제발 구별하자.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휴먼 에러가 뭡니까? 직위원회 위헌 위법적 판결. 그게 3월에 있었어요. 지난 3월에. 그거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았죠. 바로잡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판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직무상 어기면 탄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탄핵 소추권이 있고 의석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문제는 있는데 왜 바로잡지가 못하지? 이 혼란이 있고 그 조희대 같은 경우도 지난 국감 때 대법원의 의원들이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오죽 심각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휴먼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막 배당 과정에서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지금. 지금 막차였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는 또 면죄부를 국회가 줘버렸어요. 안 합니다. 탄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 탄핵과 조희대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희대도 탄핵까지 열어놓고 그 사안을 비위를 조사에 들어가서 책임을 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사법의 신뢰가 사법부 자체로는 자정을 못하더라도 국회의 도움을 힘입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저조차도 이제 내란 재판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선택지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실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쉽고 저는 그 정무적 판단 미스에 대해서는 전 정치인들에게 이제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당의 그 위험과 소위 말해서 종교의 어떤 순결함을 사실 말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프롤로 주교로 지금 보호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질질 네. 끌었죠, 질질. 예, 이러다 카지모도 죽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만 결국은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야.